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유동열 원장님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고 관련된 좀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유동열 원장님은 과거에 이제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 이제 연구소에서 25년 동안 안보대책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안문제, 치안문제, 대공수사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베테랑 전문가이시죠. 이제 대공수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북한에 관한 북한의 대남 전략 또 적화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분야에 가장 연구를 많이 해오셨던 분이고요. 2014년에 명예퇴직 후에 자유민주연구원을 설립해서 현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뤄질 주제도 국가 정체성 문제하고 대공 수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많은데 사실은 그 사실을 발각하지 못하거나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은폐되고 수사가 무마돼서 그 사안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것도 더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우선 현안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간첩단 사건의 최근 상황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좀 정대협 출신 좀 윤미향 의원 관련된 좀 문제를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왜 조총련 행사에 윤미향 의원이 참여를 해서 참석을 해서 큰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공수사 전문가로서 조총련에 우리 현역 의원이 참가했다. 이것에 대한 좀 사건을 보는 시각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체 이제 그 헌법을 소외할 국회의원 신분에 네.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그러니까 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이 단체 이 조총련 제1번 조선인 총연합이라는 이 조총련의 행사에 참석한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총련이 1970년 대법원으로부터 그 반과 단체로 그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조총련이 반과 단체라는 게 계속 그 대법원 판례가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총련이라는 게 북한 말고도 조총련 자체도 반과 단체인데 반과 단체의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참석한다는 자체가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고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이 국가보안법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국가보안법 2조가 이제 반과단체 구성 이제 관련해 있는데요. 이 반과단체의 구성원이 행하는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결국 그 조총련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정당화하는 거 고무 선전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선전 동조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제 파악이 안 됐지만은 만약에 저 행사에 참석해서 아마 인사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조총련 의장이라든지 또 제1부의장이라든지 조총련 관계자하고 악수만 나누고 왔는지 아니면 별도의 이 얘기하는 그 공간을 가졌다 한다면 그 자체도 국가보안법 그 8조의 회합통신에서 회합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그 우리 애국보수단체에서 윤미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좀 형사 고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현재로 이제 만일 혐의를 적용하면 제2조 국가보안법 2조 그다음 7조 찬양 고무. 2조는 이제 반과단체의 개념을 규정을 한 거니까 7조. 반과단체 활동을 정당화하는 행사 7조하고 8조. 회합통신은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국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아마 이제 국정원이나 대공수사기관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들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 윤미향이라는 저 국회의원 자체가 지금 과거의 행적을 보게 되면 이 조총 행사에 이번에 처음 간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참석한 그 근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르고 갔다는 소위 이제 그 7조를 적용하려면은 그 이적 인식과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는 것도 알고 또 그다음에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교육과 안전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가는 건데 이번에 한 번 간 게 아니라 전에도 간 게 있기 때문에 이미 뻔히 알고 있는데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참석한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참석한 거죠. 이적 인식과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예. 과거에 이제 어제 이제 윤미향 의원이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로 구속되진 않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과거에 정대 활동 중에 보면 조총련 관련된 지원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석기 관련된 그룹에 관한 고 친북단체들 지원뿐만 아니라 조총련 관련된 학교에 지원도 한 것으로 보면 조총련에 관련된 일회적인 것이 아닌 것이 지금 그렇죠. 확인되는 예. 것이죠. 예, 확인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영장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조총련 행사에 윤미향 의원과 함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이나영 씨하고 현재 한국진보연대 대표인 한충목 씨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유동열 원장님이 웃으셨다시피 이 한충목 씨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잘 아시니까 웃으신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조총련에서 참가하게 된 것도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이들이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이제 해주시죠. 먼저 한충목이 워낙 거대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네. 지금 뭐 1957년생이고 한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졸업은 못했습니다. 다녔는데 이분이 아주 제야운동, 좌파 좌익운동에 아주 거두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국가보안법 전과 사범입니다. 북한을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네. 100번 갔다 왔어요. 100번 이상. 이야.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내에 북한을 100번이나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100건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올 때 이제 방한가단체 구성원동 해합통신한 혐의로 이 간첩죄가 인정돼 가지고 실형도 살고 그랬는데 하여간 한국 그 범민련 사무차장도 했고요. 그때 범민련도 그 방어단체로 인정이 됐거든요. 예.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라고 이도 대법원에서 방어단체 인정된 단체인데 여기에 사무차장도 있고 각종 제야단체에서 이러저러한 국지간 그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진보연대라고 국내 좌파 단체 지금 40여 개가 참여했거든요. 예. 참여한 단체.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이 운동권의 좀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데 여기에 상임 공동대표입니다. 그냥 공동대표가 아니라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전혀 자기가 살아온 인생과 맞지 않는 단체가 아니라 동지들인가요? 예. 그러면요. 예. 국가보안법 전과 사범이고 간첩죄까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추가적으로도 지금 많은 사건이 연료가 되어 있는데 관계 당국이 아마 계속 추적 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나영 교수, 그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인데요. 예. 그 이분도 그냥 단순한 그 페미니스트 운동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살아온 또 인생을 보게 되면 대단하죠. 대단한데 여기서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뭐하고 일단 저는 방과단체의 이 조총련 주관 행사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로 일단 교수로서 책임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로서 사회적으로 지탄될 일이 많고 그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에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윤미향 의원만 고발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한충목 상임대표나 또는 이나영 교수에 대해서도 추가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반일 운동단체 위안부를 매개로 해서 반일 축창과 대중운동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어왔던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6개인가요? 네, 40 지금 예. 들어갔다 나왔다 40개 정도 40여 개 정도의 좌파 단체 일종의 운동권에서는 전선체라고 불리는 연합전선체라고 불리는 한국진보연대를 이끌고 있는 한충목 상임 연대대표가 조총련 행사를 갔다고 하는 건 시사하는 바가 한국 좌파 단체 또 민간 단체의 성격을 단체들이 어떤 성격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이. 그다음에 하나 이 문제를 좀 볼 때요. 예. 북한의 그 대남 전술 중에 네. 각근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저분들이 이제 각근 전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김일성이가 1969년에 그 간첩 양성소죠. 이 금성 정치대학, 김일성 정치대학을 방문해 가지고 그 대남 공작 그 저희 가르치는 교관들, 공자원들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비밀 연설이죠. 네. 그 뭐냐면은 이 남조선 혁명은 이제 가세비 위한 겁니다. 이 가세는 각근이 필요한데 이 남조선은 두 개의 각근이 유지된다. 하나는 미국이라는 각근이고 하나는 일본이라는 각근이다. 따라서 남조선 혁명에 있어서 이 일본이나 미국이라는 각근 하나만 딱 잘라도 바람이 불면 같이 넘어간다. 대한민국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 혁명에 있어서 반일 투정과 반미 투정을 잘 배워보라고 강조를 했는데 바로 지금 이 세 명이 바로 북한 김일성의 각근 전술 중에 이 소위 그 반일 투정의 한 끈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도 또 평가를 합니다. 네. 이제 북한의 전략과 연관해서도 잘 설명을 좀 해주셨네요. 다른 현안으로 이제 여쭤보면 최근에 이제 국가 정체성을 굉장히 흔드는 여러 가지로 지적된 것 중에 광주시에서 시 차원에서 기념공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일성 예. 기념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됐죠. 예. 논란이 돼서 이제 정일성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제기된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의 핵심적 포인트가 뭡니까? 예, 먼저 네. 저희들이 이렇게 국가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국가 정체성의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이 원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적 특성인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누가 묻더라고 젊은 대학생이 국가 정체성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조카가 그래서 제가 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소금 있지 않습니까? 이 소금의 정체성은 뭐냐면 짠 겁니다. 짠맛이에요. 근데 만약에 소금이 짜지 않다 그러면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라는 이 국가 정체성은 뭐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가치와 그 정신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헌법적 가치와 연결되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법치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바로 이 정일성 이 기념공을 세운다는 게 바로 여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국가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노선에 어긋나고 노선 어긋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말씀드릴게요. 정일성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공산혁명가입니다. 공산혁명가고 물론 처음 시작은 중국공산당에 가입해서 중국에서 유명한 혁명가요를 제작한 이제 그런 분인데 북한으로 와서 북한으로 귀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북한에서 조선인민혁명가 등등을 비롯해서 이 북한 군가를 만드는데 앞장선 인물이고 실제 6.25 난민 때는 북한 군관, 북한에서 군관은 우리 장교입니다. 장교 계급을 소위에서 중위정도 계급을 가지고 직접 남침전쟁에 참여한 그 전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 공산혁명을 고취하는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러한 저 혁명가요를 작곡한 그 이름 있는 인물인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 체제에 정면으로 위협하고 또 파괴 전복했던 활동에 가담한 자를 어떻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라는 대한민국에서 저런 사람들을 기념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주시장도 문제고 이 오죽하면 5.18 단체가 나서서 지금 저 반대하겠어요. 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광주시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하나의 시라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는 데 앞장섰던 이런 정일성 이런 사람의 저 업적을 기린다고 기념공원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자유민주연구원에 저희 공권력 감시센터가 있는데요. 이 공권력 감시센터 등 약 5개 단체가 올 초에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저희가 광주경찰청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공산혁명가의 그러한 그를 기념하는 공을 세운다는 것은
방어관세 구성원의 활동을 정당하고 미화하고 더 나아가서 선전하고 동조하고 고무 찬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7조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일성과 관련된 이제 논란이 보다 이제 뚜렷하게 국민들에게 많이 부각됐는데 여기에 이제 홍범도 장군 육사에 흉상이 있었던 홍범도 장군에 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생길 때부터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흉상을 이전한다 이제 이렇게 육사의 입장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십니까? 자, 정일성은 처음부터 계속 그 공산혁명에 앞장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쉽게 대응하기 편한데 네. 이 홍범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를 하는 항일운동을 했거든요. 예. 자, 여러분들 항일운동하고 독립운동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항일운동은 뭐냐면 일제에 대항한 겁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뭐냐면 일제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을 직접 조선을 찾아서 이제 그 일제해야 항일운동에서 두 조류가 있는데 그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일제로부터 조선을 찾아서 자유민주주의로 가려는 거였고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저희 그 항일운동자들은 조선을 해방시켜서 민족 해방이라고 그러죠. 해방시켜가지고 사회주의로 건설하는. 그런 데서 크게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크게 두 조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독립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일제 억압을 몰아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움직까지 가야지 독립운동이지. 그냥 항일운동 했다고 해서 다 독립운동가 아닙니다. 우리는 막 혼재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네. 이 홍범도가 바로 저분이 항일운동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만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 홍범도가 일제에 대항한 유명한 항일 독립운동가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창피하지만은 육사의 국방부에 홍범도 동상이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저 대전 현충에다가 홍범도 유해를 가져가서 거기다 안내한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육군사관학교 교정 앞에 홍범도 동상이 있는 저 몰랐어요 정말. 근데 이번에 저 알았는데 이건 저기다 놓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홍범도가 그 항일운동한 기간이 이 사람 전체 일생에 비해서 그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분의 4의 인생에서 전반기 어렸을 때 빼놓고 나면은 5분의 4이 뭐냐면 소련 공산당에 동조를 해서 소련 공산 혁명가로서 또 소련 공산 체제에 정당하면서 소련 공산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백성엽 장군과 비교를 자꾸 하는데 백성엽 장군 전체 인생에서 소위 친일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한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든지 또 일제로부터 대한민국을 소위 지키는 이런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전체를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공과 과를 봐야 되는데 백성엽 장군은 공이 9고 과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는 거고 홍범도도 공이 2고 과가 3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 같이 이런 공산혁명가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소위 국군은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에다가 갖다 놓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정체성을 어긋나는 거죠. 왜? 정체성이 뭐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인데 이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죠. 소금에서 짠맛이 없다. 그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부정해버리면 우리 국가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해서 자꾸 이 홍범도 장군이라고 합시다. 장군이라고 하는데 장군의 동상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는 맞지 않다. 국방부에 있는 홍범도 동상도 저것도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가장 중요한 인재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간첩단 사건 관련, 대공수사 관련해서 자세히 지금 이 사항들에 관해서 연구하고 또
진행되는 걸 체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간첩단 사건 또는 간첩단 재판 이것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말 특히 이제 올해 초에 어떤 민노총 간첩단 사건까지 포함해서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대공 기관이 이제 간첩들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간첩단 성원들을. 예.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총 이제 14명인데요. 네. 지금 4개 간첩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주 간첩단이 3명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기소된 사람만 3명이에요. 한 명 불구속됐지만 했거든요. 3명 적발된 게. 그 다음에 민노총 간첩단 4명. 그다음에 이른바 창원간첩단 자통민중존이 4명. 그 다음에 전북망이 있습니다. 네. 전북의 하얀호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올 초부터 다 검거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간첩 검거 건수 좀 올려주실래요? 앞에다가 제가 드린 그 그림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6.25 남침전쟁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 작년 말까지 검거된 간첩 건수가 2020건입니다. 네. 근데 2020명이 아닙니다. 한 건에 한 명도 있지만은 울진 삼척 같은 경우는 막 120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만여 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간첩 검거한 것만. 저거는 이게 몇 명이 아니고 건수군요. 간첩단. 예. 울진 삼척 간탕, 뭐 강릉 장산 침투 뭐 이렇게. 근데 저건 지금 적발된 것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당국에 적발되지 않는 간첩망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적발된 것만 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2012년 이후부터 한 10년 뽑아왔는데 저 2018년, 19년, 20년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간첩을 안 잡았다고 갑자기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확 줄었네요. 줄었는데 네. 왜 2019년, 20년에 글로가 3명 잡았느냐? 저것은 그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대공수사 조직들이 그 공작을 해서 잡은 게 아니라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추적하다가 이제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 갑자기 10명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그 청주 간첩단. 청주 간첩단 사건은 계속 2018년에 원래 이 적발해서 포착을 해서 이 체포를 해야 되는데 당시 그 국정원장이 2018년에 그 남북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가고 있는데 좀 보류해라. 말이 보류해야 뭉갠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2018년에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이런 것을 봐가지고 김정은을 의식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박지원 체제에 와서 이제 박지원이 정치 구단이라고 하잖아요. 박지원 처음에 계속 거부했죠. 결제를 안 해주다가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이거 특수직무유기죄로 나중에 임기 후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막판에 결제를 해줘가지고 청주 간첩단 4명 잡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다른 간첩단 사건도 다 결제를 올려 잡은 건데 그래서 갑자기 들어가는 거죠. 예. 자, 그런데 2023년만 해도 아까 지금 몇 명입니까? 4명, 12명 아니까 12명. 12명을 적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적발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겠다. 이 간첩 있으면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정권의 신념과 연결이 돼가지고 잡은 거죠. 그래서 올 한 해에 12명을 잡았으니까 지금 최근 10년 동안에 12명 간첩 잡은 게 없거든요. 예. 아직도 또 간첩을 더 잡을 겁니다.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많은 간첩을 검거한 건데 바로 그게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예. 지금 이제 크게 이제 간첩단 4개의 간첩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저 간첩단들이 어떤 혐의로 주로 구속되거나 체포됐습니까? 네, 저 말씀을 좀 첫째는 이제 국가보안법상 이제 간첩죄죠. 이 간첩죄는 저 4조의 목적 수행 간첩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형사법이죠. 형법에 98조에 간첩죄가 있어요. 근데 이 북한 간첩은 형법상 간첩죄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적용이 안 되면 그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반국가 단체거든요. 예. 반국가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법 98조는 뭐냐면 적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할 때 그 혐의를 적용하는데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은 맞는데. 예. 그래서 이걸 적용을 않습니다. 않고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 수용 간첩죄, 방어과 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서 국내에서 목적 수행했을 때, 간첩 활동했을 때 하는 법. 그래서 이 간첩죄 적용이 이 두 개가 적용이 돼서 제주하고 민노총 간첩단은 간첩죄 적용이 됐고, 창원 간첩단하고 그다음에 전북망은 간첩죄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접선했기 때문에 회합통신죄라든지 또는 방어단이 북한이 지배한 영역으로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6조에 잠입탈출죄라는 게 있습니다. 잠입탈출. 또 돈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편의제공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각 간첩단마다 약간씩 그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는데 그 조항은 약간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 사건에 관해서 재판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죠. 그 조 하나만 잠깐 보여주실래요? 제가 그 최근 간첩단 만든 도표 있죠? 예. 그 도표 좀 올려주실래요? 저 바로 그겁니다. 예, 저게 조직 구성이군요. 제가 이번 4개 간첩단 사건을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예. 제가 간략하게 만들었는데, 이 북한에서 문화기류라는 부서가 바로 북한에서 국내 간첩을 침투시켜서 지하당을 구축하고 바로 이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하는 전형적인 간첩 부서입니다. 이 문화교류국인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북한이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간첩을 침투시킬 때 육상이나 해상이나 수중으로 하는 직접 침투 방식에서 해외를 우회해서 들어오는데 이번 4개 간첩망은 다 해외에서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류국의 소위 해외 거점장이죠. 그 김명성하고 이광기라는 간첩, 이 두 거점장의 간첩이 구축하는 게 바로 저희 4개인데, 지금 그 창원 간첩단은 바로 지금 전국 규모입니다. 전국 규모고요. 그 다음에 제주 간첩단이 있고, 근데 민노총이 침투하는 간첩단도 전국 규모인데, 이거 뭐 하여튼 저렇게 봐주시고요. 잠깐 그 간첩 포치 지도를 좀 보여주실래요? 이 지도를 보면 놀랄만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통민정이 이른바 그 창원 간첩단이 북한에 보고를 하고 또 지령받아가지고 한 자기들이 하부에다 구축한 하부망과 새끼 조직이라는 말 썼어요. 예. 하부망하고 새끼 조직이 68개인데 제가 68개 북한에 보고한 68개 그 지역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동아일보하고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빨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댓글이 한 막 3,000개 이상 달렸는데 댓글을 보니까 야, 일부러 저거 막 동그라미를 크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빨갛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갖고 제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도표가 제가 그 동그라미를 쪼그라게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만들어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벌겋지 않습니까? 68개 하부망이 예. 오른쪽에 있는 걸 똑같은 크기로 하면 저렇게 지금 빨간으로 곳곳에 있다는 거죠. 이건 예약력, 왼쪽은 예약력을 해서 제가 가중치를 준 건데 그 댓글을 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너무나 빨갛게 동그라미를 크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빨갛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했더니 지금 뭐 하여튼 그래도 빨갛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창원 간첩단이 구축한 거예요. 다가 아니라니까 지금 제주 간첩단에다가 민노총 침투 간첩단 합치면은 한데 거기 이렇게 상세하게 저기 안 나와요. 여기 근데 이 창원 간첩단은 아주 성실하게 다 물론 그 스테가로 그립방식이라는 첨단 암호방식으로 보고하고 지령을 받았지만은 아주 친절하게 자기들이 구축한 그 조직의 내역을 이름까지 다 단체 이름까지 막 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지역으로만 표시합니다. 단체로 표시한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이 정도가 좀 심각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사실은 북한에 보고하면서 비밀리에 전달했던 게 국정원의 수사 과정에서 그 통신 해독에서 나왔죠. 풀어가지고 저 하부망을 찾았군요. 내가 그 전체 그 간첩 보고문하고 지령문 전체를 제가 다 봐가지고 제 그림을 이제 그린 겁니다. 우리 국가기관의 중요한 뭐 지부 조직이나 영업 조직도 저렇게까지 곳곳에 있지 않는데 북한의 간첩단 지하망들은 저렇게 전국적으로 저게요. 우리 허사회장님 저게 지금 적발된 것만 창원 간첩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지금 적발되는 다른 간첩망까지 포청을 하면 대한민국 아마 전국이 다 관할이 될 겁니다. 네, 심각한 상황을 한눈으로 저렇게 보여주셨네요.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 자꾸 노출되는 게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게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현재 어떤 상황, 어떤 형태로 지원 전략을 씁니까?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이미 주간조선하고 다른 일간지에 제가 칼럼을 썼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청주 간첩단 예를 들었습니다. 2021년에 적발된 청주 간첩단 공식 명칭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거든요. 예. 이 충북동지회라고 해서 우리 보통 우리가 청주 간첩단이라고 하는데 이 간첩단의 그 적발된 인원이 4명인데 3명이 구성이 됐고 1명은 불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4명 전원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통상 이 간첩 사건 같은 재판은요, 그 구속 기한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보통 다 1심 판결을 내려서 그 신병을 다 확보해서 하는데 계속 재판 지연을 하는 겁니다. 딱 처음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일단 첫 공판 때 검찰의 공소 사실 다 일단 다 부정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1심에서 기각되니까 또 2심에 항고를 하고 대부분의 재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를 2번이나 기피 신청했는데요. 그 기한이 210일입니다. 210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 심사하는 데만 걸리니까 그냥 만 6개월이 되어가지고 한 명은 이미 이제 구속기한 만료로 나왔거든요. 그 기한을 노려가지고 이 두 놈이 또 보석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 간첩 사건 혐의자들이고 사안이 심각하니 보석해주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재판부가 거절하고 피고의 방어권 필요가 행사의 필요하다 하면서 다 풀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 10월 이후에 저 청주 간첩단 4명이 거리를 좀 활보하고 있습니다. 활보하고 있어요. 아직 그런 상태인데 바로 그 수법을 똑같이 다 저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요것들도 그냥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야 다를까 제일 먼저 지금 이제 창원 간첩단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4명이 3월 달에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9월 13일로 만 6개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거부를 하고 지금 이제 아까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든지 또 그 국민참여재판 이런 것들을 시일에 빼기 때문에 지금 아마 9월 말쯤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바로 제주간첩단 애들도 석방해야 되고요. 야, 다 구속기한 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전원이 이 간첩단 나머지 모두 12명이 다 앞으로 불구 상태에서 밖에서 재판을 받을 상황이 됐다. 자, 이건 뭐 어떤 의미냐면은 그 대한민국의 법정을 정시로 모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를 이 피고 측 변호인들이 최대한 그 민변 소속 변호인들이 주로 다 거의 100% 민변 소속 변호인인데 최대한 활용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 재판부 기피가 안 되면은 또 국민 참여 재판 하겠다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질질 끌어갖고 또 시간 잡아먹고 해가지고 6개월이 넘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저 재판이 이대로 가면요 2년에 나올지 3년에 나올지 모를 형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형사 시스템을 갖다가 소위 그 피고들과 피고 측 변호인들이 희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갖다가 완전히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황만 있어야 되느냐?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 뭐 일간지 칼럼에다 이거 썼는데 뺐더라고요. 자, 관련 판사들이 고액의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서 각종 수당 챙기고 상여금을 챙기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이 법정의 구현을 위한 이 재판을 신속하게 또는 최소한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끌어야 되는데 그걸 방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명백한 그 관련 판사 재판부의 직무이익이다. 여러분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간첩 혐의 재판 똑바로 하라고 했더니 여러분 판사 월급이 한두 푼입니까? 고액의 월급을 받으면서 꼬박꼬박 챙기고 걷다가 상여금에다가 각종 수당 챙기면서 자기 할 일을 않고 있다. 정말 이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새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나타납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자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가 지금 그렇죠. 빌루 상태 재판받잖아요. 만약에 살인자, 강간 혐의자, 폭행 혐의자, 사기꾼들이 이런 식으로 법망을 빠져서 자꾸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가지고 다들 거리를 활보한다면 대한민국 법정에는 어디 가고 대한민국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넘기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빨리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특히 북한이 이 대한민국 이 형소법 체제의 허점을 이용해서 계속 간첩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는 뭐냐면 이 재판부에 그 안보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마련해야 됩니다. 민사부, 합의부 뭐 있잖아요. 형사법 이게 안보 사건 왜 대한민국 분단 구조에서 좀 상당히 어려운 안보적 유효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안보 재판부를 갖다가 신설해서 이 안보 전담 재판부에서 간첩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사건을 해야 돼요. 당연히 안보 그 전담 재판부는 일단 최소한도 부장급 이상의 판사들과 올바른 확고한 그 국가관과 객관적 균형감을 가진 사람들 와야겠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저런 행위를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과거에는 저렇게 피고측 변호인, 간첩 변호인들이 저런 식으로 재판지를 못 했거든요. 왜? 판사가 제대로 집행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안보 사건에 관련돼서는 구속영장 1심 그 기한이 6개월인데요. 네. 6개월을 좀 연장하는 방법, 2회까지 연장하는 방법도 법상으로 좀 노력해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간첩 사건이나 안보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은 일종의 그 재판 파퓰리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참여 재판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를 못하게 좀 제한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형소법을 개정해서 대항하지 않는 한 앞으로 이 안보 사건, 간첩 사건 때 저런 식으로 대응할 것은 별것이 뻔하고, 특히나 그 피고 측 변호인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물론 피고를 갖다가 변호를 하고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또 쉽게 객관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간첩이라도. 그러나 헌법 정신, 국가 정체성에 위하면서 단골로 저렇게 저런 일을 저지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바로 인민판사다. 북한에 있는 인민판사나 다를 게 뭐냐 하는 이런 세간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나는 압니다. 저분들 지금 현재 피고 측 재판을 변호하고 있는 그 이름까지 다 알고 있죠. 왜 저하고도 법정에서 많이 싸웠으니까. 싸운 게 아니라 법정에서 막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저는 검찰 측 증인 후 각종 아로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건에 나가가지고 직접 저쪽에서 나온 지금 활약하고 있는 저 변호인들하고 직접 마주쳐갖고 서로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아는데, 정말 대한민국 공산화 되면 여러분 자제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변에서 활동해서 간첩 사건 변호했다고 여러분들은 아주 우대하고 영웅 취급할 것 같습니까? 초창기는 그겠죠. 나중에는 혁명의 배신자로 여러분 다 갑니다. 똑바로 보고 우리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를 잘 살펴보세요. 공산주의에 저희 협조하고 부역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네. 간첩단 사건 관련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셨던 판사들에 관한, 재판부에 관한 좀 직격 어떤 논설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담부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도 중요하고, 국민 참여 재판이 적어도 이런 간첩단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 참여 재판이 좀 배제돼야 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신청을 못하게 하죠. 예, 신청 다 기각당했어요. 예. 다 했는데 다 기각당했는데 왜 기각당한 줄 알아서 왜 한 줄 아세요? 시간 끌라고. 왜 세 번까지 했거든. 항고 재항고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 창원이 하니까 제주 간첩단하고 다 따로 민노총은 원래 국민 참여재판 신청 안겠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했었는데. 안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최근에 안겠다고 해놓고 이거 보니까 이걸 써야지 재판 기한이 연장되고 될 것 같으니까 다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좀 변화가 있네요. 과거 이제 국가보안법이나 시국사범들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판해서 자기의 주장을 했는데, 지금의 간첩단들은 재판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묵비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방식이 뭐냐면 일단 공소사들 다 부인하고 특히 그 묵비, 그냥 말을 안 해버리고, 아니면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다 조작했다. 국정원이 조작했다. 해외에서 일부러 조작했다. 심지어 어떤 재판에서는요, 과거에 해외에서 북한 공작으로 만난 사진을 찍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초상권 침해다. 너 그 북한 사람 허락 받았느냐? 이런 논리까지 재판에서 지금 주장하는 판이니까 상식과는 아주 거리가 먼 거죠. 예. 네. 우리 이제 법률 체계 내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그 법률 체계의 약점 좀 이용할 수 있는 틈을 이용해서 이들도 자꾸 공략해 온다는 느낌도 듭니다. 우리도 그런 법적인 거나 제도적으로도 허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대공수사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아까 간첩단 그 통계에서도 좀 나왔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공 이런 방첩 수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대공수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쓰기가 미안할 정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네. 대공수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제되는 이 청주 간첩단 사건 같은 거는요. 이미 2018년에 다 끝냈습니다. 포착을. 간첩 혐의를 다 끝냈고 회의에 나가서 다 미행에서 다 포착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체포 당시에 검찰과 조율도 거쳤고 그 담당 수사처장이 하는 얘기가 손님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신문실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래서 손님 맞을 준비까지 다 끝내놨는데 이 국정원장이 결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 뭐냐? 남북관계. 그 남북관계가 뭡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는 간첩행위자를 적발하고 그 중량을 적발하고 남북관계 계속 해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앞에서 뒤로. 그런데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이 간첩을 적발하고도 뭉개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능멸하는 것이고 이건 잘못된 거, 완전히 이걸 위협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 있는 사람은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간첩들의 행동이라든지 이걸 알기 때문에 저 옛날보다 많이 좀 말랐죠. 그러신가요? 네. 옛날에 많이 말랐어요. 네. 이 문재인 정부 다도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의 대공 수사라는 것은 거의 무력화된 상태였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지난번 대선서 그 윤석열 정권이 이제 출범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헌법적 가치라는 말 본인도 많이 사용했잖아요. 대통령 본인도. 이걸 존중하면서 이제 제대로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여기저기 터진 게 갑자기 간첩을 잡은 게 아니에요. 10년에서 7년, 최소 7년 동안 계속 미행한 사건입니다, 이게. 추적을 한 사건인데 드디어 이제 결말이 됐다. 왜? 정권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군이다. 우리 국군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간첩당 그렇죠. 수사권 네.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도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짓이에요. 네. 대무를 박으러왔는데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 자체를 갖다 폐지시켜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1일자로 이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죠. 그 경찰이 이제 대공수사권을 단독 행사하게 되는 지경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예. 네. 고영주 변호사님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했죠.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과거에 김일성주의를 신봉했던 주사파 핵심 출신들이었죠. 이들이 대공수사권을 폐지시키고 우리 대공수사를 무력화시킨 이들이 노리는 과연 목적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검찰의 그러면 대공수사 능력 이게 좀 이전된다기보다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없어진다고 봐야죠. 예, 기존에 행사했으니까 경찰도. 예, 예. 그러면 경찰의 이제 대공수사 능력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다고 대공수사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뭐 확충을 해줬습니까? 경찰에? 확 줄였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네.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국정원법이 개정이 돼서 2021년도 12월 달에 해가지고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렸습니다. 네. 이제 국정원법에서 국회에서. 자, 그래놓고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공약상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경찰에다가 국가안보수사처, 안보수사처를 신설해서 독립적인 조정을 취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총선에서 아주 압도적 승리를 거둬보니까 약속을 딱 어겨버리고 어떻게 해놨냐면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는 일반 범죄 수사하는 형사사건 담당하는 이 수사본부 밑에다가 하나의 국으로 안보수사국을 넣어버렸어요.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의 공약상하고도 어긋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짜놓은 그 틀입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이 경찰청의 국가안보수사본부에 이 간첩 잡는 안보수사국이 있으면 안 되고 별도로 독립이 돼야 된다. 이게 원래 이제 독립이 돼야 되는데 그 밑에 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따놓은 대공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안보수사 체제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 차례 지금 지난주에도 국회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이 대공수사권을 이제 경찰로 넘기는 이 작업을 하면서 왜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경찰의 대공수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대공수사를 무력화시키려고 국가수사본부 밑에다가 안보수사국을 두는 이 틀이 문재인 정부의 경찰 대공수사 수사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는 틀에서 지금 현재 이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국회 정보위에서도 좀 논란이 됐지만은 뭐냐면은 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앤다고 하면은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도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 인력 정도의 규모 인력을 경찰이 늘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더 전문화되고 또 간첩 잡는 기술 노하우를 배워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안보경찰 인력을 무려 200여 명을 갖다 축소해서 돌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간첩은 이제 경찰이 니들 다 잡으라고 해놓고 그러면 경찰 인력을 늘려줘야 되는데 안보경찰 인력은 안 늘리고 도리어 거기서 200여 명을 갖다가 감축시켰어요. 예산도 감축하고. 예.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바로 대공수사를 무력화시킨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지고 작년까지는 한 명도 안 늘어났어요. 예. 대공수사 인력이. 이게 내가 그래서 여러 차례 항의를 했어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가 없앤 때 감액시킨 안보경찰을 다시 200여 명을 복귀시켜주고 국정원에서 없어지는 대공수사 그 인력만큼을 충원해갖고 확보를 해도 될똥말똥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겨우 지금 20여 명 늘려가지고 지금 경찰이 하겠다?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접한 대통령은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국정원 대공수사 폐지에 따른 경찰의 대비 상황을 보게 되면 매우 안이하고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이제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를 박대출 의원하고 같이 해서 문제를 환기시켰고 또 요래 건의를 했는데 이상하게 왜 문재인 정부 때 대공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경찰 안보수사 체제를 왜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공수사를 잘 안 해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일일이 반박하기 싫어서 제가 관뒀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정말 대공을 오래 한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 구조 자체가 경찰 안보수사 체제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빨리 문재인 정부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인력이 간첩을 누가 잡을 거예요. 인력을 갖다가 제대로 확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인력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재밌는 게 안보경찰이라고 해서 다 간첩 잡는 게 아니에요. 예. 안보경찰이 전국적으로 한 2,100여 명이 넘는데 2,200명 수준인데 그중에 800여 명이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남 인력이 다 간첩 잡는 게 아니에요. 남 인력은 뭐 하느냐? 네. 그중에 또 40%가 내근 인력, 쉽게 말하면 그 대공 분석을 하고 조정하고 이런 인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안보경찰 숫자에다가 대공수사 인력은 30%에 불과합니다. 예? 수사라고 만든 조직에서 실제 수사할 수 있는 인원은 30%고 나머지 70%는 뭐냐 탈북자 신변보호하고 분석 또는 조정 기능 가진 내근 요원들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수사 인력으로 70% 나머지 30%가 수사 지원 인력으로 만들어주는 게 정상적인데 제가 이 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6대4 정도로 만들겠다는데 6대4가 뭡니까? 7대3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왜 합리적인 지적을 해도 제대로 이 얘기를 안 해요. 도대체
우리 경찰 지휘부는 또 이 안보수사부는 수사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정말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뭘 생각하는지 다 자기들도 잡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쉬운 겁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이 상황을 가장 오랫동안 상황을 분석하고 대공수사력을 어떻게 높이고 관리하고 그 하부 체계를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지 또 사실은 형식에 있어서 국가 공무원이지만 실제로 대공수사에 대한 의지도 없는 사실은 관련자들도 의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 오해를 시키면 네. 저희 경찰도 제가 경찰청 그 연구관 출신 아닙니까? 네. 그 우리 친정이잖아요. 경찰청은 내가 24년 동안 내가 몸담은 조직인데 근데 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제가 반대했냐면 이 대공수사권은 국정원, 경찰, 또 군 방첩사가 이 3자가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상당히 이게 제일 그 이상적입니다. 네. 그렇게 해왔고. 자, 우리 경찰도 대공수사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국정원이 1960년에 생겨났잖아요. 국정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해서 그때 중앙정부가 생기기 전까지 누가 간첩을 잡았습니까? 그 많은 간첩을? 바로 경찰이 잡았잖아요. 경찰의 대공분실 방첩부대하고 군 방첩부대하고 네, 역할을 많이 했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1년에 중앙정부가 생겨서 중앙정부에 또 이 대공수사 기능이 생겼는데 이 80년대까지는 경찰도 서로 중앙정부나 안기부가 중앙정부가 경찰 대공수사 능력을 견제할 정도로 역량이 높았어요. 예를 들어서 79년에 바로 여러분 난민전이라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이 난민전 사건이 관련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그거 중앙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경찰이 대국요원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 대국요원이 난민전 사건을 터뜨려서 조직원이 2번이나 북한을 다녀왔죠. 그랬는데 100여 명이 되는데 그때 이제 중앙정부장이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 공작을 해놓고 해서 경찰이 잡은 것처럼 했다가 엄청나게 혼났죠. 박 대통령한테 당시. 이 경찰이 한 것이 분명한데. 그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경찰 대공수사 특히 남영동 대공무실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이 박종철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80년대. 박종철 사건이 그 대공무실에 수사받다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경찰 대공수사의 빼타량들 또 이렇게 전면 조직 재편이 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경찰 대공수사가 악으로 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력 있는 인물들이 경찰에서 제일 똑똑하고 실력 좋은 사람들이 우리 대공부서의 간부들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똑똑한 신분들이나 아주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살살 피하고 다른 부서로 가려고 그래요. 옛날에 이 검찰 부서에서도요 공안부가 제일 똑똑한 검사들이 힘 있는 검사들이 갔어요. 공안부, 특수부 두 군데. 근데 다들 지금 공안부를 회피했잖아요. 조사정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대한민국 경찰도 간첩 잡는 대공수사 역량이 뛰어났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거치고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경찰의 대공수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정책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경찰이 지금 저렇게 확 엎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똑같은 여건과 기회와 노력을 기울이면 경찰도 국정원 수준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바탕이 너무 터져 있기 때문에 특히 전에 국내 간첩은 잘 잡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지금 2000년도 이후에는 북한이 육상, 해상, 수중으로 직접 침투하는 이 간첩 침투 방식에서 제3국을 위에서 침투를 하거든요. 위에 침투하다 보니까 다 해외 쪽으로 봐야 됩니다. 국정원은 해외 쪽에 다 나가 있어요. 화이트 플래그에 나가서 지금 이번에 적발된 제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민노총 침투 간첩단도 다 해외에서 모든 걸 다 포착한 겁니다. 그렇죠.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찰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외에 연계된 간첩 수사가는 매우 열악하고 결국은 앞으로 경찰이 단독 행사를 하더라도 국정원의 해외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경찰도 해외 정보망 만들면 되죠. 되죠. 근데 문제가 오늘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1, 2년 만에 나옵니까? 최소한도 성과를 거려면 7년 이상 노하우를 해외에서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가는 거고 추적 기법이라든지 미행 기법 같은 게 다 미행 감시, 역감시를 하지만 피해서 다 찍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필요하고 해외 대북 정보라든지 또 해외 감청 또 이 유관국과의 정보 협력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우리 경찰이 매우 뒤지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 제가 왜 우리 친정집 공안을 너랑 제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제 제자들 또 후배들이 왜 연구관님은 말이야 우리 경찰 힘 커지는 거 이렇게 배가 부십니까? 하지만은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지. 네. 우리 경찰도 잘해요. 북한이 간첩을 해외 거점 안 보내고 집특 침투하면 우리 경찰도 국정원 이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다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네. 이제 대공수사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와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 관련된 건 늘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줄 걸 기대하면서 마지막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 그러니까 최소한 뭐 다른 나라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어떤 주장도 있고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방어 수단 또는 자유민주주의 적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 이런 걸 지금 정부 또 언론, 지식인, 민간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포괄적인 네. 어떤 입장을 좀. 거시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일단 우리가 그 국가 안보 위의 요인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첫째는 주한미군과 우리 국군입니다. 이게 첫째 안보 무장력이잖아요. 이게 네. 튼튼해야 된다. 한미동맹이 관계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 내부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파괴 전복하려는 세력들, 바로 이 간첩이나 등 여기에 동조하는 방과 세력들을 갖다가 소위 그 계속 추적을 하고 사업 처리할 수 있는 이 대공수사기관, 대공수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지난 정부 때는 안보 무장력인 우리 군과 또 한미동맹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스스로 약화시켜놨지 않습니까? 전방 사단 군단을 갖다가 뭐 군구조를 합류로 개편한다는 미명을 완전히 막 뒤집어가지고 간첩 침투를 용이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두 번째, 대공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이라든지 경찰, 기무사는 아주 해체시켜버렸죠. 네. 거기다가 또 국가보안법을 약화시키고 대공수사기관 인력 예산 줄이고 이 두 번째에서 줄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려면 바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입니다. 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매우 중요한데 한때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보의식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세 군데가 있냐면 그 대만하고 대한민국,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1번이고 대한민국이 2번, 대만이 3번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가장 높은 나라였는데 7, 80년대를 거치면서 6.25 난침전쟁을 겪은 이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이 정당화되고 공산주의 활동, 사회주의 활동이 정당화하겠다는 이런 세력들이 들어가는 판이기 때문에 특히 또 지난 좌파 정부, 세계 좌파 정부가 이 남북 관계 개선 또 이 평화라는 비명 아래 굴종된 평화를 보여줘가지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실제로는 판문점선이나 평양 공동선에서 말한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그걸 믿게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위기인데 그걸 갖다 평화로 생각하게 다쳤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 점, 소위 그 국가안보무장력, 한미동맹이죠. 두 번째 안보수사기관 활동, 세 번째 국민의 안보의식, 이 세 가지 점에서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다기를 갖다가 바닥으로 치게 만들었어요.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2년도 채 안 됐지만은 한미동맹을 정상화시키고 군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공수사기관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는데 요건 좀 약간 부족. 왜냐면은 좀 더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자꾸 안보하면은 뭐 반공이라고 하면서 싫어하는데 이 반공이 왜 나쁘죠?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류 문명사에서 공산주의의 폐해와 실패를 이미 눈으로 봤기 때문에 폐악을 그런 나쁜 이념과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데 왜 반공하면은 자꾸 뭐 수구 꼴통으로 생각하죠. 반공해야 되죠. 공산주의에 반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 안보의식이 매우 중요한데 그 윤석열 정부가 이 세 번째 국민의 안보의식을 갖다가 고취하는 이런 일들을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정부가 나서버리면 또 관변인의 머리에 나오기 때문에 민간적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국민의 안보의식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균형감을 좀 갖자. 지금 너무나 한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걸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리기는
들리면 좋지만 안 되니까 최소한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안보감을 갖도록 좀 해야겠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물적,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님 모시고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현안 그리고 간첩단 재판 현황, 재판을 지연시키는 간첩단 관계자들의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공수사 관련된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여러 자세한 얘기를 분석해 주시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공수사 방향까지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담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